역실적 장세의 피크기, 즉 거의 최저점 바닥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시기 때 거래량이 갑자기 순식간에 발생을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할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이에요. 새해 전망, 요즘 사실 시장의 반등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드디어 시장이 올라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죄송하지만 한 번의 폭락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한 좀 관점이 있어요. 제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해봤을 때 저번에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뭐 주식시장의 4계절도 얘기를 들었고 사실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관점을 얘기 드렸는데 지금 딱 이 시점이 정말 시장을 잘 본다라고 하는 전문가님들도 딱 두 갈래로 갈리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폭락을 할 것이다. 왜냐면은 사실 올해가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나와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님께서 쓰신 이제 주식시장의 4계절로 따지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다음에 실적 장세,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 마지막 이 역실적 장세로 진입을 작년 3분기부터 했고 지금은 이게 거의 중반부 이후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얘기 들었던 게 역실적 장세 특징은 투매성 하락이 한 두세 번이 나온다. 그래서 작년 6월, 그 다음에 작년 10월, 11월 이때의 경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시장이 갑자기 3% 이상씩 우후죽순 막 쏟아내면서 단기간 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지금 시장이 그때 이후로 한 두 번 정도의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3분기 즉 작년 10월, 11월 경에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도 거의 정점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정점을 찍었었고 그다음에 환율 역시도 그 시점 때 정점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장의 하락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인플레이션, 물가, 그 다음에 금리적인 부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금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금리가 계속해서 그냥 강하게 올라가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속도가 조절되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 저가 매수에 매수가 좀 붙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작년 10월, 11월 경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1차적인 좀 바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 역시도 그때 당시 이제는 한 차례 주식시장의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이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신호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명확한 바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식시장의 4계절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역실적 장세 특징은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작년 3분기 때부터 이 역실적 장세가 시작을 해서 각 산업군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이하가 나온 게 거의 8년 만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앞으로는 적자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그렇게 실적이 역대급으로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죠. 그러게요. 희한한 상태죠. 지금까지는 실적이 나빠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 이제는 이 다음 국면에 대한 기대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야,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어. 야, 반도체가 적자인데 이 적자보다 더 나빠질 게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긴축
공급을 축소하는 국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회복될 거야 라는 기대치를 계속해서 앞당겨 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국면에서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어느 국면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역실적 장세의 중반 딱 피크기에 나옵니다. 주식별로 실적에 대한 반응이 상이한 거예요. 이 반도체 외에 2차전지만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뭐 테슬라가 갑자기 가격 정책을 인하를 한다.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라는 이유로 2차전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쭉 내려갔거든요. 그 외에도 몇몇 산업군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실적이 나빠지는 데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몇몇 산업군에서 실적이 나빠졌음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온다. 이게 역실적 장세의 피크기 때 나온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는 조만간 바닥을 잡을 만한 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역질적 장세 다음에는 금융장세인가요? 맞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금융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금융장세가 어떠한 장세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금리의 인하기 때인데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금리가 곧 인하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는 금융장세가 머지않았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역실적 장세의 피크기 즉 거의 최저점 바닥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주식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탑3에 드는 책이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에 어떠한 게 있냐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시장의 6가지 국면을 표현한 게 있거든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개념에 따르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제 알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실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게 제일 바닥에서 사서 제일 머리 끝에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이 방송 한번 잘 보세요. 최고점에 대한 신호는 대중이 흥분할 때의 그 신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라는 힘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최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소신파라고 불리우는 내가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공부해서 하나의 기업을 정말 쌀 때 사시는 분들 있고 그 반대로는 그냥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뇌동적으로 사시는 부하 뇌동파가 있어요. 자, 근데 최고점일 때는 누가 많이 살까요? 부하 뇌동파. 그죠. 남들이 돈을 막 벌었다고 하니까 야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게 어느 시점 때였냐면 21년 때였죠. 맞네요. 막 코스피가 2,000 돌파 3,000을 향해 가고 삼성전자 96,000원. 그쵸. 삼성전자가 막 8만 전자 하던 게 순식간에 9만 전자 가면서 야 이거 10만 전자 눈앞에 두고 있다. 이거 10만 전자 되고 나서 이제 못 산다. 이제 못 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사잖아요. 그리고 2년 지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힘드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소신파가 사놨던 좋은 주식이 어디로 이동되는 시기냐면 부하 대동파의 그 연약한 손으로 이동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정말 좋은 주식이 그들의 그 약한 손으로 이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시기다.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봤다면 야 이제는 최고점에 달았다 라고 하면서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때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요, 기존에 정말 그 소신껏 투자했었던 분들이 많은 주식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부하대동파에게 물량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하냐? 거래가 발생을 하죠.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시기 때 거래량이 갑자기 순식간에 발생을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할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최저점, 과연 찐 바닥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이때는 정말 시장에 있어서 불투명한 관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장세예요. 야, 이런 식의 주식을 한다고?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죠. 일반적으로 이 부안해동파인 분들이 이때는 살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시기예요. 그렇죠. 지친 시기인 그쵸? 것 같아요. 바로 딱 지금 이 시기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냥 샀다 하면 떨어지고 샀다 하면 떨어지고 내가 이 시기 때는 절대 주식을 안 산다라는 마음을 굳건히 먹는 시기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이 있냐? 막 폐허예요, 그냥. 핵폭탄이 막 터지고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인생 끝날 정도예요. 지구가 멸망할 정도입니다. 대재앙. 네, 대재앙. 모두가 다 가난해진다. 이거는 절대 무슨 투자도 꺼낼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거의 뭐 극에 달할 공포감을 조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고 그 영상들에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대중이 지금 공포감에 가장 극에 달할 정도의 시기다. 자, 이때는 부안해동파의 매수가 이제 중단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게 남았느냐?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래도 그래 언젠가는 오를 거야. 내가 본전만 대봐라. 이거 팔겠다. 라는 마음들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마음을 계속 졸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내가 진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신용으로 사셨던 분들은 이제는 반대 매매가 나가면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더 이상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금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래서 서서히 부동산도 터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오히려 소심파가 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요. 남들이 안 사니까. 모두가 다 안 사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엿보는 소심파들이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안해동파의 연약한 손에 진짜 간직되어 있으면서 언제라도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이 주식들이 한번 터지면서 뜨거!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막 다 던질 때 소심파들이 그 주식을 감사합니다. 쭉쭉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기 때 또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하느냐?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가 그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금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네. 터지지 않았군요. 그렇죠. 이제 21년 때 그 최고점 때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하지만 21년도 중반부부터 해서 22년도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있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계속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 시기 때 거래량이 다시금 터진 시기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찐바닥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를 이제 그 부안해동파의 연약한 손에서 주식을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투매성 하락, 즉 한 번의 폭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물량들을 소심파들이 가져가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그 시기 때가 오히려 진짜 주식시장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난번에 한 2000에서 2100선이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깰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언제 그 투매성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자,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점이 어느 시기에 나왔을까. 코스피가 3000을 딱 돌파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유튜브 썸네일, 그 다음에 대다수의 증권 관련된 기사들 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는 대박이다. 진짜 주식을 해야 될 때다. 4000시대. 네,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때 이제 증권사 기사들 보면은 다 증권사에서 이제 여기 차트 다 띄워놓고 막 박수치고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이제 썸네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거의 10만 전자 고지를 향해 갈 때 그러니까 특정한 그 자릿수라는 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00을 깰 것 같다가 안 깼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2000이 깨진다면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히려 5만 전자가 다시금 깨진다면 이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희망을 과연 가질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때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우발적인 투매,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을 알았을 때는 코스피 2000이 깨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매가 나온다? 저는 오히려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포에 매수하면 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의 세기가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이 바닥이 머지않았다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이 공포가 나왔을 때 야, 이 공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신 있게 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금을 아직까지 보유한 상태로 일정 연금을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확률이 네.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절대 아니죠. 근데 꽤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세요. 네. 혹시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상저하고 네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진짜 우직하게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중과 달리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증권계에서 가장 많이 도는 말이 상저하고예요. 상저하고. 오히려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상반기에 반등세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 심리를 불어넣어 주게끔 보여준 다음에 오히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 그 시기 때 한번 떨구지 않을까. 아니면 상반기에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하기 좋을 시기예요라고들 여러 지금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에 털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1, 2분기 때는 웬만하면은 일정 현금을 잘 간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짧게 비중을 소액으로 하시면서 한 번의 투매성 하락을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네. 정말로 한번 나머지 현금을 쓸 타이밍? 그때는 좀 어떤 섹터나 주식을 담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공부를 다 끝내놨어요.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작년 한 해 제가 진짜 매수를 안 했어요. 제가 진짜 매매 회전율이 은근히 빠른 사람인데도 작년에 한 2번, 3번 매수했나 싶을 정도로 매수를 진짜 안 했는데 딱 이거를 기다린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폭락이 온다면 이제 저번 융달 책방에 나와서도 얘기 드렸던 신익 하방반을 한 종목씩 사볼 예정입니다. 신익 하방반이 뭐냐? 지금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가장 좋은 게 투자의 움직임입니다. 국가 주도의 투자, 기업 주도의 투자 움직임. 자, 지금은 이 국가 주도의 투자 움직임이 오히려 금리 인상, 고금리, 그 다음에 고물가,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4, 50년 만에 나온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탈세계화라는 게 뭐냐? 기존의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야, 너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너가 없는 건 내가 수출해 줄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세계화 시대가 열렸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국가로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 수출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말 위험해진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다. 대한민국이다. 왜냐? 탈세계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주도로 각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패권 싸움에서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 국가들,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마찬가지, 중동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패권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느냐? 바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지점까지. 가장 큰 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승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전장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의 돈이 쏟아 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전장터가 어느 국면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산이죠. 무력 전쟁을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또 방산 몇몇 기업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로도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방산주는 또 특별히 좋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우주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은 아직까지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계속 넓히고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미국도 기존에는 이 중국에게 많이 뒤처져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기 위해서라도 최근 기준 IRA 법안 통과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넓히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내지는 수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싸졌을 때는 그런 주식을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